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은 좀 쌀쌀한 듯 하지만 생각만큼은 춥지 않은 것 같죠. 어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어제 아침 우리나라 대기질은 세계 최악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안 좋았다고 하죠. 미세먼지의 주범이 우리라면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마감을 엄두를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제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상당 부분 온 것이라서 여기에 어떤 조치도 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드 보복에다가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까지 이런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정말 착잡합니다.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국제관계지만 힘보다도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국제관계가 유독 그리워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서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건강보험 얘기부터 해보죠. 건강보험료 개편이 2년 더 땡겨진다고 그러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흔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함께 병행을 했는데 이제 소득 기준으로 1원까지는 아니어도 소득 수준을 많이 넘어간다라는 거고, 원래 계획표대로라면 2018년에 시작해서 3단계에 걸쳐서 2024년에 3단계 개편안까지 마련하려고 했는데 요즘 국회가 빈손국회 이런 얘기가 많은지 이런 어수선한 시국에 엊그제는 근로시간 단축안 잠정 합의했고요.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한 건 아니에요. 국회 본회의가 오는 30일 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 건강보험료 개편안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안이 다 통과가 되면 건보료 개편안 같은 경우는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는 사람도 있고 덜 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중심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들, 직장 가입자들도 있고 지역 가입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 가입자들 중에 월급 말고 다른 소득,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금융소득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건보료를 좀 더 내게 되고요. 송파 세모녀 사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요. 소득도 없는데 건보료를 몇만 원씩 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런 분들, 저소득층 같은 분들은 2022년에 이제 2단계안을 확정을 하면 지금 수준의 반값 정도로 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부양자의 어떤 그 혜택을 받는 분 있잖아요. 나는 재산도 되게 많고 소득도 조금 있는데 내 자식들한테
붙으면서 소득은 건보료는 안 내고 혜택은 막 받는 의료 쇼핑, 병원 쇼핑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흔히 건보공단에서 이런 분 프리라이더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방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2년 7월에 이제 2단계안이 이제 확정이 되면 지역가입자의 80% 정도가 현재 보험료 수준이 좀 더 내려가게 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절반 수준이 되고 직장가입자 중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98%는 현재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보료 재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동이 없고 좀 덜 내는 분들이 많아지면 재정은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습니다. 연간 재정 소액이 이제 1단계 2018년부터 내년부터 되면 9천억 원 이상이 더 들게 되고 2단계가 되는 2022년에는 2조 3천억 원이 더 들게 돼요. 그럼 이 돈 어디서 낼 거예요? 제 정부는 이제 건보료에 흑자가 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흑자가 났습니다. 작년까지 났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수 있고 6년 뒤에는 건보료 적립금이 다 고갈될 수 있다라는 기획재정부 추계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에 또 세금을 더 내든 계속 얘기되는 담배 건강증진 부담금, 우리 신 교수님 같은 애국자들을 또 교육세뿐만 아니라 건보료 재정까지 감당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 재정 때문에 큰 변수에 부닥칠 수 있는 거죠. 제가 진짜 하루에 한 20번은 국가에 기여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아니, 한 가지 피울 때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와 자칫하면 이제 건강보험 재정 많은 분들의 병원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기금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말이에요. 쌀 직불금 문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물론 이제 쌀이 또 남아 돌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가 논에 벼 대신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지원금을 준다. 근데 이것도 또 올바른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딜레마가 있죠.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쌀농사 분들 포기를 못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보통 콩이나 배추 심을 땐 항상 리스크를 안고 지나. 이거 올해 풍작이 나도 가격이 폭락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쌀은 시장가액이 떨어져도 정부가 정한 목표가액과 시장가액 차액의 85%를 지원금, 쌀 변동 직불금이라고 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벼농사 지어서 덜 손해를 보니까 그냥 벼농사를 계속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벼가 남아도는 쌀이 남아돌게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묘안을 낸 게 그럼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심으면 지원금 줄게요라고 이른바 쌀 생산 조정제를 추진하겠다라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인데 가령 논 헥타르당 다른 농물로 전환을 했어요. 이 농가에 300만 원을 지급하면 쌀 생산량 줄죠. 정부가 농민에게 변동직불금 줬던 걸 2,700원 아낄 수 있죠. 쌀 계속 쌓아두던 재고관리비용 아낄 수 있죠. 이런 것들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기획재정부는 반대하고 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2003년과 2011년에 실제로 쌀 생산 조정제를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 벼에다 벼 안 심고 콩을 많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콩 생산량이 들어간 콩값이 급락을 해버린 거죠. 농민들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쌀값은 또 오르고 다른 작물 가격은 급락해서 대체 작물 전환이 잘 안 됐던 거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기획재정부를 중심한 예산 당국의 어떤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총수는 지금 구속돼 있는데 삼성전자는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사상 최고가 경신인데 2011년이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 원 넘을 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신문 기자니까. 주식 사야 돼? 야, 100만 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참 경제신문 기자들 다 틀립니다. 저도 틀리고 200만 원을 지금 6년 만에 돌파를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장중 213만 원까지 찍었어요.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300조입니다. 이게 이래서 코스피를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스피란 말이 나오는데 300조가 어떤 돈이냐면 서울시 예산의 10배입니다. 국가의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슈퍼 예산이라고 해서 400조잖아요. 그렇죠. 400조에 거의 근접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만 보면. 이 속도라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언젠가 정부 예산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누가 사느냐?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삼스피란 말씀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코스피 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2178 사상 최고가가 2228이었는데 거의 50% 거의 깔딱고개 수준까지 온 거예요. 이제 조금 깔딱고개 넘으면 사상 최고가도 경신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계속 사면서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상투가 어디냐가 문제인데.
항상 그게 모르죠. 상투가 어딘지 알면 투자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예.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세먼지 어제 우리가 인도 뉴델리인가요? 거기 이어서 2위로 대기질이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자랑스러운 2위죠. 글쎄요. 근데 이게 그동안 입자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부유먼지라는 용어가 또 등장을 했어요. 네? 이건 뭐예요? 떠다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부유하다 해서 부유가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건 떠다니는 해서 부유먼지인데 이거 글로벌 룰에 국제 규격에 맞춘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는 미세먼지라고 하고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물질은 초미세먼지라고 했는데 이게 국제 기준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부유먼지로 바꾸고 2.5 마이크로미터는 초미세먼지라고 불렀는데 이걸 미세먼지라고 바꾸고 1 마이크로미터 이하 진짜 작은 건 초미세먼지로 부르기로 했다라는 거고 이 세 개를 통칭한 용어는 흡입성 먼지. 누가 흡입합니까? 진공청소기 아니고 우리 지금 입으로 흡입하는 흡입성 먼지인데 자, 앞으로 일기예보에서 흡입성 먼지가 심합니다. 부유성 먼지가 많다. 이런 얘기하면 누가 알아들을까요? 아주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자장면 수준이 될 수 있는데 뭐 계속 말하면 익숙해지겠지만 말씀을 많이 하는 건 앞서 교수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발 미세먼지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오는데 이 대책 내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본의가 아니다. 하지만 미안한 감정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중국이죠. 예. 예? 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류현진 선수 이제 뭐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을 한 모양이에요. 오늘 시범 경기에서도 4이닝 무실점으로 막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미러키를 상대로 한 시범 경기였거든요. 이 류현진 선수 이 선발 등판했고요. 이 4이닝을 피안타 1개, 탈삼진 2개 잡아내면서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이 미러키의 4번 타자가 지난해까지 NC에서 뛰면서 이 KBO 리그 홈런 타자로 인정을 받았던 에릭 테임즈 선수였거든요. 이 테임즈와의 맞대결에서도 이 삼진과 땅볼을 잡아냈습니다. 4회에는 이 타자로 나와서 안타까지 치면서 선취점을 뽑아냈습니다. 2사 1삼루에서 중전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미러키의 선발 투수인 이 가자 선수를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등판에서 이 투구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53개까지 던졌고요. 지금까지 모두 다 이 3번 등판했는데 시범 경기 9이닝 동안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예, 근데 김현수 선수 안타 2개를 기록을 했는데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이 왼손 투수, 이 상대로 한 안타에서 김현수 선수도 지금 이제 좀 자신의 약점을 많이 보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왼손 투수를 상대로 한 안타를 쳤기 때문에 오늘은 더욱더 인상적인 활약이었거든요. 이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 이 토론토와의 시범 경기에 7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 3타수 2안타 기록했고요. 이 안타 2개가 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왼손 투수를 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더욱 인상적이었고요. 4회와 6회 모두 좌단 안타였습니다. 오늘 안타 2개 추가하면서 시범 경기 타율 2할 6푼 7리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야구를 인생에 빗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작년에 꼴찌 팀이 누구냐?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KT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KT가 시범 경기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았다 그러죠. 예,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인생이 이래야 되는데. 예. 이 시범 경기 7경기에서 6승 1무거든요. 물론 이 시범 경기 성적이 정규 시즌에 그대로 이어진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내용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선발 투수들의 호투입니다. 이 김진욱 감독도 이 선발이 걱정이었는데 현재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KT 이제 선발 투수가 외국인 선수인 돈 로치하고 라이언 피어밴드가 1, 2 선발이고 국내 선수 중에서 이제 주권하고 정대현 선수가 3, 4 선발인데 시범 경기 투구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5선발 자리를 놓고서 이 고용표, 심재민 선수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리고 내일이죠. 러시아 예. 월드컵 최종 예선전 중국전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 대표팀 인터뷰를 했는데 기성용 선수가 중국이 이전보다 강해진 느낌은 있지만 아직은 우리 상대가 아니다. 아주 듣기 좋은 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8시 35분입니다. 대표팀이 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이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전 6차전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예. 어제 인터뷰가 있었고요. 이 기성용 선수가 중국이 예전보다 강해진 느낌은 맞는데 어떻게 강해졌냐? 이제 감독을 교체했거든요. 감독 교체 이후에 예. 플레이가 더욱 공격적으로 바뀌면서 정비가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경기 예상을 중국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압박이 상당히 심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우리 선수들도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집중하려고 한다. 이런 이 선수단 분위기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성용 선수가 이 중국전은 러시아 월드컵으로 가는 이 최종 예선전 경기 중에 하나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 내일 경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면은 3위로 내려앉을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네.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손흥민, 이 황희찬 두 선수가 유럽에서 대표팀에 합류했고요. 네. 본격적인 전술 훈련을 가다듬었는데 중국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자신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이런데 정치적 상황도 이런데 이겨야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끓는 물에 3도 화상을 입은 어린 동생과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대신해 선혜는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장학금을 받으며 변호사를 꿈꿨지만 지금은 빨리 졸업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픈 생각뿐입니다. 꿈을 접기엔 너무 어린 15살. 선혜와 같은 아이들이 걱정 없이 꿈꾸도록 지원하는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기상캐스터 이혜민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펑펑 쓰는 모습을 보고 물 쓰듯 한다는 표현을 하죠. 그만큼 물을 편하게 많이 써왔는데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5년에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물 부족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세수할 때는 물을 받아서 하기, 양치할 때 물컵 사용하기, 설거지통 사용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습관들로 물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낭비는 저 멀리. 좋은 습관으로 소중한 자원, 물을 보호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든 재산을 항일운동에 바치며 안중근 의사를 도와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순국한 고려인 최재형. 조국 독립을 위한 불꽃이 되었던 수많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남다른 교육열과 강인한 인내력으로 삶의 터전을 일궈낸 고려인들. 조국의 얼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인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콘이 아니라 폰 팝폰. 굿락투유후 당신에게 좋은 건강 유산균 굿락투유후 장 건강엔 굿락투유 소중한 당신이니까 장이 건강하게 생활이 건강하게 매일매일 굿락투유. 굿락투유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힘드시죠? 컬럭컬럭 미널 F. 가래에도 미널 F. 목 아파도 맞다, 미널 F. 모두 역시 미널 F. 더 큰 병 되기 전에 기침, 가래, 인후통엔 모두 미널 F. 경남세약.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시시한 건 시작도 안 하는 제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바로 레볼루션. 레볼루션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레볼루션. 리니지 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까먹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까먹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까지 함께 잊어버리기 마련이더라. 그리고 그렇게 까먹은 중요한 것들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해서 반드시 훗날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 어쩌면 뭔가를 내려놓기 위해 필요한 건 망각이나 체념이 아니라 이해하는 태도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은 허지용 작가의 나의 친애하는 적 가운데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가 일단 오늘 아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귀가로 일단은 마무리가 아니지만 어쨌든 일단락은 지금 된 것 같은데요. 자, 구속 여부, 향후 수사 방향, 기소 여부 이런 것들 전문가와 함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예, 자, 지금 말이에요. 그 수사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나오는 그 보도 내용이라든지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네. 지금 검찰 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네, 검찰은 이 조사에 앞서서 충분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이제 특검의 조사도 있었고 검찰 에서 직접 조사했던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촘촘히 질문지를 마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는 한 번의 조사로서 끝내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조사는 이제 마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사 시간은 14시간이 걸렸는데요. 그중에서 11시간은 미르와 K스포츠의 그 설립 경위라든지 기금 모금 예.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한웅재 부장검사가 11시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받은 돈을 비롯한 뇌물죄 부분, 이 부분에 이제 3시간을 이원석 부장검사가 했다는 것인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7시간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검토하는 데 걸렸죠. 그렇다면 일단 수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뭐 피의자들은 대부분 다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겠죠. 검찰에 가서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 부인 여부가 검찰 수사나 조사의 이 향방을 정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까?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 얘기 나오는 얘기는 단답식으로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 부인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조사에 기재를 하는 것이고요. 예.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참고인이나 공범들의 진술에 의해서 뒷받침하게 되죠. 따라서 뭐 부인했느냐 또는 뭐 인정을 했느냐 이 부분은 물론 인정을 하면 이제 자백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증거 없이도 이제 상당히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부인을 하게 되면은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그 검찰이 혐의를 좀 입증할 그런 필요가 있죠. 우리 강신업 변호사께서 보실 때요. 네. 지금 이 정도의 사안이면은 사실 구속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적으로 볼 때? 네,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구속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를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은 그 관련자들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최순실 씨 등등이 모두 구속이 됐죠. 예. 그 얘기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한흥재 부장검사가 최순실 씨 제1회 공판길에서 이 공모 또 최순실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어떤 그 혐의에 대한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뭐 이런 말을 한 걸로 보면은 예. 구속의 어떤 사유 그중에서 혐의는 어느 정도 보이는 입증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구속의 필요성이거든요. 그 필요성이 예. 바로 그 증거 인멸이니 도주의 우려니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뭐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은 없다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말이죠. 예. 증거 인멸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아하. 또 하나가 이제 그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이 범죄가 뇌물죄라든지 지금 13가지 혐의가 있고 제목으로 따져도 5가지 정도가 돼서 이 사안이 중대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이것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검찰 조사가 끝나면 일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의 이 조사가 끝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도 있죠. 근데. 네, 바로 긴급 체포를 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시간이 그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주 내로 이제 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다음 주 경우도 초라고 또 기사는 나오고 이러는데. 네, 뭐 그거야 이제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이 수요일 아닙니까? 예. 이번 주는 아직도 목요일, 금요일 뭐 이렇게 또 토요일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좀 시간이 더 걸린다면 다음 주 초가 될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물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촘촘하게 그 혐의를 기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속의 필요성 같은 걸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런 준비는 뭐 충분히 돼 있을 것 같아서 다만 이제 검찰에서 과연 이제 구속을 해야 되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심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늦으면 다음 주 초. 이번 주 말이라는 게 한 토요일, 일요일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때도 가능하죠. 네. 그때도 가능하다. 아니, 왜냐하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뭐 주말, 그럼 금요일, 한 내일 모레 정도가 되잖아요. 그것도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 예. 기소의 가능성은 높죠? 기소는 4월 초, 늦어도 중순까지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당연히 이제 기소는 안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관련자들이 모두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예. 구속은 이제 그 필요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또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뭐 그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예. 구속은 안 한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라고 하죠.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지만 또 기소는 당연히 한다고 봐야죠. 자, 박 전 대통령 끝났으면 이제 다음번은 누굽니까, 검찰? 다음번 대상. 대기업 남은 그 대기업 관련자들이죠. 예. 지금 최태원 SK 회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신동빈 그 롯데라든지 CJ라든지 예. 지금 이 뇌물과 관련돼 있다고 보여지는 기업들이죠. 예. 그 다음에 우민정수석이죠. 전 민정수석 말이죠. 예. 우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상당히 그 특검에서 예.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14일 얼마 전 3월 14일 날 검찰에서 그 M사라고 하는 것을 예.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우민정수석의 가족회사라고 하는 정강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 정강에 수억 원이 흘러들어온 그 혐의를 잡았죠. 예. 그래서 이 돈의 성격을 두고 아하. 이 돈을 보낸 업체 알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예. 이 혐의가 여기도 뭐냐면 이제, 예. 혹시 이것이 예.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이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고요. 지금 방금 들은 소식에 의하면 오늘 오전 10시에 세월호의 시험 인양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신율의 출발새 아침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대우조선 해양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다시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때요? 경영이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선 당장 다음 달 20일이면은 회사채 만기가 되는데요. 그 금액이 4,400억 원입니다. 그런데 회사채 만기가 오는 것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올해 안에 만기가 오는 것이 9,400억 원이고요. 또 내년까지 만기가 오는 것이 1조 3,500억 원이나 되는데요. 이 회사채는 만기가 왔는데 갚지 못하면은 회사는 부도입니다. 문제는 적자가 너무 쌓여서 회사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2015년에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3조 3천억 원, 즉 적자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2016년에는 마이너스 2조 7천억 원 또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2, 3조 원씩 적자가 나는데요. 회사채를 갚기는커녕 계속 빚을 얻어야 연명한 그런 구조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미 대우조선 해양이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채 금액 총액이 14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730%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에 비해서 부채가 27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회사 말씀드리면 폭발 직전에 화산 같은 회사다. 근데 화산이 터지면은 금융기관 협력사가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경제 자체를 흔드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부가 내일 대우조선 해양 회상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방안은 있긴 있는 겁니까? 그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등 채권단이 최소 3조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채권단은 보유 채권 2조 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연금, 우정본부 등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를 조정해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한다. 뭐 등등이거든요. 한마디로 5조 원 이상 규모의 자금 지원과 채무 조정인데요. 일반 기업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 지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삼성 문제로도 고동고 치렀는데 이게 뭐 여기 또 합의를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금 지원을 요구하면은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부실 덤터기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심한 경우는 감옥까지 가야 되니까 상당히 아마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문제는 시중은행들인데요. 시중은행들 보고 지금 한 6천억 정도를 이제 대출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해라. 그리고 4천억 원 정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시중은행은 주주가 있는 일정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이나 우정본부 같은 채권자들의 채무 조정인데 그 총 규모가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부실 기업에 이렇게 쓸어 넣느냐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은 결국 이제 강제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부도위기에 처했으니까. 근데 강제 구조조정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크아웃이라는 건데. 이거는 은행이 주도해서 이제 금융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채무 조정을 하고 자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채권단 75%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단점은 은행 이외에 다른 채권자들 채무 조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법정 관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법원이 모든 채권을 동결하고 채무 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법원의 경우는 이제 회생 가능성이 이 회사가 없다 그러면 파산 선고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8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이제 회사가 영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그냥 쓰러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이번에 상당히 관심 있는 방법인데요. P 플랜이라는 건데 영어긴 합니다만 이제 프리 패키지드 플랜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방안은 은행과 법원이 공동으로
모든 채권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은행하고 법원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 비은행 금융기관 채무도 전부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최소한 3개월 법정 관리를 거쳐야 됩니다. 3개월 법정 관리를 거치면 영업에 이제 상당히 지정이 있고 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방법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물론 이제 우리 이렇게 큰 기업들은 당연히 살려야 되지만 만일 대우조선해양이 이게 쓰러지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오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걸 꼭 살려야 되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살려야 하는 이유가 대마불사인데요. 대마불사. 예, 기업이 너무 커서 쓰러뜨리면 경제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부도 처리하면은 어떤 손실이 발생하겠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선박 주인들이 배를 지어달라고 주문을 할 때 선수금이라는 걸 냅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이제 배 짓던 거를 취소해야 되니까 그걸 전부 돌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114척의 이제 배를 건조 중인데 계획을 해지해서 선수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 금액이 13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연관 업체들이 이제 연쇄부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의 협력 업체가 370개 회사고요. 기자재 공급 업체가 1,100 업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우조선해양이 무너지면 이 연관업체들이 다 이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손실을 전부 지금 추산하면은 총 피해 금액이 57조 원이나 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GDP의 거의 5%는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제 또 하나 지금 손실을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망했을 때 이제 외국 기업이 헐값에 인수하거나 또는 그냥 파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술이 유출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군함이라든가 잠수함 이런 건조에 상당 기술을 축적해 왔고요. 또 액화 천연가스 LNG 그 제조 기술도 상당히 축적을 해온 상태인데 이게 다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경제로서는 이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조선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참 무너뜨리기도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자꾸 이제 구제 방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밑 빠진 덕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15년 10월에 대우조선해양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4조 2천억 원 규모의 이제 구제금융을 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전제 조건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자산 매각이라든가 조직 축소 같은 거를 해서 정말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조로 바꾼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당시에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규로 선박 발주를 받아서 영업 이익을 이제 낸다. 그런 이제 약속이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절대로 추가 지원은 없다. 그런 거였었는데 세 가지가 전부 거짓말로 지금 됐습니다. 구조조정이 너무 미흡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발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지원은 없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제 5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밑빠진 덕에 물 붓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국민경제 입장에서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계속 돈을 퍼붓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경제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아마 좀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보실 때에는 해결 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우선 왜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됩니다. 특히 지난 2015년 10월에 4조 2천억 원 그 구조금융 제공할 때 그 거짓말한 거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추가 지원은 없다. 그다음에 구조조정 제대로 해서 살아나겠다. 그다음에 신규 발주 받겠다. 이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돈 받아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 왜 잘못되는 거 책임 충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외부 전문가들을 이제 분석을 시켜서 이 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있느냐.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회사 지금 전 세계 조선산업 추세로 봐서 회생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뭐 과감하게 부터 처리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근데 지난번에 난리 났었잖아요. 한진해운이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그것도 대마불사 아니었나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가 됐죠. 불사가 아니라. 예. 예, 그거는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법정 관리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무너졌죠. 근데 어떻든 간에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다 할 경우에는 이제 부조 처리도 우리가 이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기업이 우리 경제의 암덩어리처럼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은 산업도 죽고 경제도 망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좀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회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살려야죠. 근데 살릴 때 아주 중요한 것이 확실한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해서 사업 구조를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은행들이 이제 채무 구조도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도 좀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이제 하게 한 다음에 이제 지원을 요청해야지 지금 뭐 무너지면 큰일이다. 돈 내달라. 대마불사라는 논리만으로 계속 지원을 받으면은 이게 경제로서는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국책은행도 이번엔 기회에 이제 개혁을 해 있는다는 얘기인데 뭐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 부패 이제 원상처럼 작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부실화하면은 국책은행이 떠맡아서 계속 국민 돈 퍼부는 그런 구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기업도 망치고 산업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책은행 이번 기회에 정말로 기업을 올바르게 살리는 그리고 경제를 올바르게 이제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바꿔라.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 같은 거는 시장 기능에 맡겨라.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국책은행의 개혁도 뭐 같이 한번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였습니다.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일단 오늘 세월호가 시험 인양에 성공을 하면 본격적인 인양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속보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